안녕하십니까, 김종환 기자입니다. 전국적 라디오 시사 토론 프로그램 터놓고 말합시다 새로운 진행자로 인사드립니다. 전북의 오늘과 내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안들을 더 넓고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격려, 비판 부탁드립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 5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3 지방선거 전북 민심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의미와 일정, 전북적 선거 구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규칙 등을 살펴보고요. 지난 연말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전주충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도민들이 지역 정치권에 바라는 건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지방선거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텐데요. 민선 8기에서도 전주 지역에서 선거 브로커 문제도 있었고 당원 모집이나 여론조사도 갈수록 조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더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새해 처음 발표하는 여론조사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여주는 열정만큼 당선됐을 때 자신의 정치 위신이 아닌 전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란 인식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로 뛸 후보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정의당 등도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정당의 후보가 나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정당이 건강한 견제 구도를 갖추는 전북의 정치 지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북은 재정 자립도도 꼴등이잖아요. 국가 예산 확보도 하위권 수준인데 전북 정치권은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좀 묻고 싶고요. 지역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의 경쟁을 좀 통해 전북의 현안들, 전주 완주 통합 같은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요. 전북의 새로운 먹거리 유치를 좀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도록 새해에는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걱정과 기대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홍석빈 교수, 그리고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에는 한국리서치 김춘석 여론조사 부문장 전화로 연결해서 지난해 연말에 KBS 전주충국이 실시했던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6.3 지방선거는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 이후 정확히 딱 1년 만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성적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홍 교수님, 이 위원장님, 그 먼저 이번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또 전북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석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딱 1년 만에 이제 평가받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를 넘어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크게 전국적인 의미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 지역에서의 의미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그리고 향후에 정치 전국 운영을 가늠하는 어떤 시험대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국정 추진에 동력이 더 붙느냐, 아니면 견제와 또 국정이 불안해지느냐를 가름한다고 보겠고요. 또 두 번째, 이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기 또 다음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대권 주자들의 시험 무대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권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나 이런 프레임 속에서 여야 간의 사활을 건 지방 정권 쟁취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보면은 지난 민선 8기 도정의 또는 시군정의 그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겠습니다. 일종의 심판의 장이 되겠죠.
지금 사실상 전북 지역은 오랜 동안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이었고 사실상 텃밭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현 지금 지자체장이 다 민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민선 8기 도정, 시정, 군정에 대한 전북도민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각 시군구 또 그다음에 도지사를 포함한 또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뭐 한 선거구마다 평상시에는 대개는 한 뭐 서너 명만 돼도 많은데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그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의 어떤 시험대다. 그리고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민선 8기에 대한 이제 평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이상민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국적인 그 의미랄지 이건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 후에 처음 시행하는 전국적인 선거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있지만, 저는 그 현 정부, 그러니까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거라고 하는 특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도권 일극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어떤 그 구도를 가지고 가자는 건데, 이 부분이 그 예전에 어떻든 그 자치단체 뭐 대구 경북의 어떤 통합론이나 여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지금은 어쨌든 그 세계 경제 자체가 AI로 대표되는 미래 산업으로 재편되는 구조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 국가 차원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 어떤 사극 체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특화 산업,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초광역 단위의 행정체계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미래 산업에 특화된 내용들을 어떠한 규모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대전 충남의 통합 문제나 광주 전남의 통합의 문제가 그 정치권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의 반대나 이런 요소들이 끼어들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주도권이랄지 선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한다. 이제 이런 과정에 누가 먼저 통합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재정에 대한 특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큰 어떤 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도 예전에는 뭐 후보별로 큰 차별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러한 균형 성장 전략을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전북이 이제 초광역 단위는 아니고 단일 광역 체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떤 행정체계 통합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행정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지, 그리고 새만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이 미션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뭔가 어떤 이번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고, 특히나 뭐 전주시장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행정통합이랄지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만들어놨던 것들은 재정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면서 지금 자치단체별 지방채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명한 어떤 정책적 쟁점이 되면서 선거가 상당히 뭔가 그 역동적인 흐름으로 갈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원장께서는 그 광역단의 행정통합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 균형 발전, 균형 성장 전략에 결국은 어떤 지역의 그 특화 산업의 어떤 산업 구조의 재편, 산업 지도 지형의 재편, 이거를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첫걸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첨언드리면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 전북이 수행해왔던 또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장기 과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핵융합 관련한 국책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저희가 고배를 마셨고, 또 새만금 사업, 그다음에
여러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북 발전을 위한 그간의 중장기 현안들에 대해서 어느 후보가 그에 대해서 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전략적 대안과 문제 해결 방안과 로드맵과 관련한 일정과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데 따라 가지고 후보의 선택지가 좀 갈리지 않을까.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독점 구조 하에서의 우리 전북에서는 곧 민주당에서의 경선 승리가 사실상 본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당에 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인물이 단체장이 돼서 또는 의회 의원이 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모든 선거가 중요하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역 균형 성장,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두 분 뭐 그 부분 다 지적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6.3 지방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그 다음 달 2월 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요. 5월 14일과 15일에 후보자 등록, 5월 2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5월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에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특히 입후보 제안을 받는 사람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는데요. 동 교수님, 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예외인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제53조 내용인데요.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특정한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과 이제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좀 예외가 좀 적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되는 대상들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연한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등이 되겠고요. 그 이유로는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나 권한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하는 경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특례가 되겠는데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에 출마하는 경우에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또 지방의원이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방자치단체인데 B라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다른 지자체의 의원으로 또는 장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역시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같은 경우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현직 전북도지사가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때, 또는 현직 전북도의원이 다시 전북도의원에 출마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사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기 중에 이제 직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입지자들이 이제 그 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서 잘 준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앵커 말씀하신 바 2월 3일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능한 활동은 뭐 명함을 배부한다거나 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후원회를 등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데요. 예비 후보에 등록하더라도 뭐 확성기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또 대규모 집회나 연설을 갖는다거나 또는 문자나 SNS로 자기를 홍보한다거나 또는 공약집을 배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금지되는 행위들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상윤 위원장님, 그 전북은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이미 사직을 했거나 사직을 하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전북 제 14개 시군 단체장 출마자 중에서 절반가량이 그 전현직 지방의원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관련 현황 어떻습니까? 네, 그 뭐 전북 지역의 이제 공공기관장과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교육감 또 시장 군수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캠프에 결합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뭐 14개 시군 단체장 출마자 중에 뭐 한 47% 이게 전북 도민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그리고 행정관료 고위직 행정관료 출신이 18% 그러니까 17명 해서 약 65%가
전현직 의원이나 지방 의원이나 고위직 행정관료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퇴 현황을 좀 잠깐 짚어보면 지금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이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사퇴를 했고요. 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최병관 전북행정부지사가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게 사퇴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김양원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이 이제 부안군수 출마 그리고 양충모 전북도 감사위원장도 남원시장 출마를 위해서 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제 이런 공직자들의 이제 중도 사퇴가 갖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들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어떻게 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공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어떤 충분히 새로운 사람을 세우거나 이럴 수 있는 기간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도에 사퇴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공백들이 사실은 어떤 도민들의 피해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주로 이제 현직 지방의원 출신들이나 고위직 행정관료가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전라북도는 이제 민주당이 일단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전직 의원들은 어떤 정치적 기반들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위직 행정관료는 특히나 뭐냐면 행정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여기에 어떤 중앙에 대한 인맥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어떤 정당과의 어떤 일정한 관계들 통해서 어떤 그 말했던 이제 단체장 이런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65%가 전현직 지방 의원이나 고위직 행정관료 출신들이 하다 보니까 단체장 중에 여기를 벗어난 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냐라고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반 뭐 어떤 시민단체 출신이랄지 뭐 전문직 출신들 그리고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정당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뭔가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직력과 자금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초를 갖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전현직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나 고위직 행정관료의 어떤 그 마당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표성의 문제랄지 이런 검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놓고 보면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 또 검증된 인물이어야 된다. 또 이런 또 어떤 생각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물과 검증된 인물 이 사이에서 참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지방 의원들은 어떤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좀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고위직 행정관료는 사실 뭔가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사실 알기는 어렵고 직책을 뭐 했냐라고 하는 이제 뭔가 이게 네임밸류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라서 사실 그 고위직 행정관료가 만약에 단체장이 됐을 때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이제 검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지방의원 출신들은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역할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주어져서 뭔가 많게는 뭐 십수년 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나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고위직들은 되게 이제 지역에 내려와 있기보다는 뭐 어떤 그 뭐 수도권이랄지 또는 뭔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어떤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이 고위직 행정관료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사실 지역에 와서 얼마나 선거를 오래 준비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얼마만큼 어떤 유권자와 그 스킨십이랄지 이제 접촉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은 타이틀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선거에 딱 근접해서 출마를 선언하거나 또 한 번 낙선한 이후에 근데 지역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거의 다른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지금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지방 행정 정부를 맡겠다거나 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하나는 정치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행정력과 정책력이죠. 관료들 출신 같은 경우는 행정과 정책 경험이 풍부하겠지만 정치적인 경험이 좀 부족하고요. 네. 지방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은 이제 행정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양수 겸비한 사람들을 찾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인데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가장 좋은 롤모델입니다. 성남시장부터 해서 행정력과 정책력을 쌓아왔고 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과 또 도지사 경험을 함으로써 양쪽을 다 겸비한 거거든요. 이런 후보들이 사실상 길러질 수만 있다는 건 금상첨화지만 뭐 다 갖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어떤 일당 구도 뭐 이런 게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인물, 지역에 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물들이 좀 새롭게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은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때 그 전북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 혁신당이 그 민주당을 앞섰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그 조국 혁신당 지지세는 확연히 꺾였고요. 그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에 진출한 진보당, 그리고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등도 그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 맞서서 이번 지방선거에 아마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지역 각 정당 상황, 그 이 위원장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앞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번 지방선거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처음 맞이하는 전국 선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권당인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뭐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어쨌든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정당 지지율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기초의원 당선 가능성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45.5%로 더불어민주당 이제 그 비례정당을 하기 위한 위성정당이죠. 거기를 이제 제쳤는데 사실 이제 그 총선 때만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역할론이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지민조비라고 해서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어떤 그 비례대표는 이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구도. 그러면서 그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떤 윤석열 정부를 어쨌든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세빙선론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앞에 치고 나가겠다. 그럼 사실 이제 거기에 많은 뭔가 유권자들이 동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응하려고 하는 이 정당들이, 야당들이 어떠한 역할론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아직도 뭔가 내란의 어떤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뭐 성비 사건이랄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어떤 초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물음표가 좀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제 전북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냐. 조국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제 처음 내세우는 건 민주당이 독점하면 뭔가 정치가 뭔가 경쟁이 있어야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봤었던 건 어떤 거냐면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12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라서 그렇죠. 전북이랑 어떤 정책적 콜라보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명하게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게 상당한 설득력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지선에서 보니까 뭐 광역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다 석권을 했었고요. 네. 지역구 기초의원 봤더니 172명 중에 민주당이 146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비민주당이 26명, 한 15% 비율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지선에서는 과연 이제 그 비율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어쨌든 조국혁신당, 특히나가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지도도 일정하게 있는 상황이고 뭔가 어쨌든 호남에서의 그런
뭐 어떤 역할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도 물색을 하고 이제 이랬던 부분들이 역할을 하면 아마 지난 지자체 선거보다는 기초 의원 선거에서는 상당한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는 이제 정당 득표에 의해서 좀 되는 부분인데 정당 득표와 관련한 부분들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 전라북도 의원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4명이고 그다음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3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2명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가 이제 2당이 될지 두 번째 득표를 할지 아니면 민주당을 제치고 최다 득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40% 정도 이상의 어떤 정당 득표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에서도 약 한 10석 정도는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례대표 지형에서도 조국혁신당이나 또 여러 가지 정당들이 어떤 입장이나 역할을 내세우는가에 따라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뭐 균형 성장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변화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초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국혁신당에 이제 좀 주목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약진한 경우도 적지 않았잖아요. 네. 그 민주당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정당이 아닌 이제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가 있었죠. 이제 다만 그 무소속이 처음부터 무소속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내부 공천 경선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순수하게 무소속이었던 경우는 사실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민주당 내에 있다가 이제 경선에서 패하고 나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실제 이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우리 그 여론조사 연말 연초에 있었던 전북 지역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보면은 대부분 회자되는 인물들이 예외 없이 다 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뭐 진보당 또 국민의힘 또 정의당 이런 후보들이 연말 연시 여론조사 결과에 그 자당 소속의 입지자들이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지역 내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열세 구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 특히나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을 45.5%를 했지만 최근에서 보면은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단단히 정도 그다음에 우리 전북 지역 내에서도 10%를 못 넘는다는 여론조사들이 많거든요. 즉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을 전략적으로 견제하고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호남에서 텃밭을 좀 일구겠다라고 했으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후보자들이 한마평에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 내부에서는 12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이 지역 연구가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차출론 이런 것들도 지금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내 경선에서 공천받지 못한 출신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어 있는 경우가 지난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도 무주나 임실, 순창 이런 데서 또 군수가 당선되는 등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지난해 연말에 그 KBS 전주충국이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JTBC와 전북일보 그리고 전북도매일보 뉴시스 전북 취재본부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였죠. 그 지금부터는 이 여론조사 결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먼저 이상민 위원장님, 홍석평 교수님, 그 전북 도지사와 전북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 주요 특징들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먼저 이상민 위원장님. 네, 그 전북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KBS 총국에서 진행한 결과죠. 그래서 이제 그 김관영 현 지사가 이제 27% 그리고 이현택 의원이 19% 그리고 안호영 의원이 11%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현역이라고 김관영 도지사가 현역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을 생각했을 때 어떤 오차범위 바뀌긴 하지만 그렇게 큰 격차가 나고 있지는 않고 특히나 이제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강력하게 어쨌든 추격을 하고 있는 게 모양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어떤 변화의 지점들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금 이원택 의원이나 안호영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약점이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나가 이제 정원율 익산 시장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지지도가 이제 높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들 또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선거 구도상 뭔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큰 어떤 변수가 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도민들의 지지도를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균형 성장, 미래 산업과 관련한 어떤 정책적 비전들을 어떻게 뭔가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도지사 선거에 대한 어떤 풍향계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홍 교수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과 교육감 선거는 사실 이제 좀 변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해 6월이죠. 서거석 전 교육감이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수장을 뽑아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대행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다시피 지금 교육감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6명, 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이제 정당 공천이 아니라 정당에 소속돼서 선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보자 개인의 자격으로 치르는 선거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정당 색깔보다도 향후 전북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즉 이제 전북 교육을 제가 보니까 크게 이제 진보적인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 어떤 교육감 후보 입지자들 또 그리고 중도 보수적인 어떤 전북 교육관을 갖고 있는 입지자들이 있는데 이 두 세력간이 오랫동안 이 전북 교육을 놓고 이제 상호 용호 상박의 이제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마평으로 오르고 있는 6, 7명 모두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 정책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를 나눌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6명, 7명 모두 다 구체적으로 전북 교육의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전북 교육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학력 수준의 문제라든가 또 학교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통폐합 관련한 문제 또 그리고 AI 인공지능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전북 교육의 미래를 과연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또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비전에 대한 정책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전북 교육의 어떤 부활 또는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 어떤 정책적인 대결이 심화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전주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도 한번 좀 분석해 보시죠. 예, 전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KBS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현역인 우범기 시장이 근소하게 지금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기타 전북도민일보하고 뉴시스 전북 취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이 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접전인데요. 지금 전주시장으로 입지를 하려는 여러 이제 후보들 간에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 전주 완주 간 통합 문제. 그 다음에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빚, 소위 이제 지방 채무가 약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경쟁 후보들 사이에 큰 어떤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은 지금 아까 이상민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대전 충남 통합이라든가 또 광주 전남 통합 등 이 초광역화와 관련돼서 함께 이제 묻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유력 지방 어떤 정치인들이 빨리 서둘러야 된다 또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인가가 전주시장 선거의 큰 포인트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방채 문제. 현 우범기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예산 지출하다 보니 지방채가 늘어난 것이지 이게 부실한 지방채는 아니다라는 입장임에 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후보들은 지방채 또한 빚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주시에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런 후보들 간의 정책적 또는 뭐 정치적 입장 차이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홍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오차 범위 안에서는 사실 그 앞서고 있고 뭐 뒤에 있고 이게 통계학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두 여론조사 모두 우범기 현 시장,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건 사실 통계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미 위원장님, 그 네.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시장이 3선으로 사실 이제 다음 출마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익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는? 뭐 익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KBS 총국에서 진행한 내용인데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21%, 최종호 전 국토부 차관이 19%, 신보균 전 행안부 차관이 15%, 이명택 전 익산시의원 4%, 최병관 전 전북 행정부지사가 4%, 전정희 전 국회의원 2%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익산만큼 지방선거와 관련한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뜨거운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고위 행정관료가 여기에 총 집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차관 출신이 2명에 경찰총장 출신, 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행정부지사 출신이면 뭐 고위직 행정관료로서 스펙이 오히려 뭔가 이 전주나 이제 이런 도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아까 말씀하셨던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지금 그 후보들은 그러니까 최종호 후보나 그리고 조영식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한번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뭔가 지역에서 어떤 시민들을 만나면서 뭔가 그 지지나 이런 폭도를 좀 넓혀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정성 부분에서는 다들 뭐 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정책적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 뚜렷하게 정책적 차별성이랄지 이 부분이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익산에는 지금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정원준 시장이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뭐 만경강 수변 도시 그래서 뭐 한 7천 채 정도의 뭐 아파트를 짓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그 문제가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됐든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사실 이제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그리고 수변 도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아직은 모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원준 시장이 현역이다 보니까 지역이 이제 지지 기반이 탄탄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선거가 이제 다가올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때 이제 그 익산역을 경유하지 않는 이제 KTX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잠깐 뭐 익산에서 이야기는 됐지만 특별한 쟁점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주와 익산 이외에 뭐 다른 시군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 다른 시군 부분은 좀 다음 기회에 좀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 앞에서 두 분이 인용한 그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그 하나는 KBS 전주총국이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 그 이후의 시군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뉴시스 전북취재본부와 전북도민일보가 의뢰해 조원 CNI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무선 ARS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두 여론조사 모두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오늘 그 터놓고 말합시다는 6.3 지방선거 전북 민심은 어디로? 란 주제로요.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홍석빈 교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는데요.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KBS 전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여론조사 부문장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리서치 김춘석입니다. 네. 그 지난 그 연말 여론조사는 그 도민과 후보자들의 관심도가 유독 컸었죠. 그 어떤 의미와 특징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총론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번 조사는 전북 도민 1,000명, 그다음에 그 6개 그 시군 각 500명씩 총 3,000명. 그래서 합의 4,000명을 조사한 대규모 조사입니다. 전북 도민과 그 주요 시군 유권자가 그 전북 현안 그리고 지방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난해 1월에 실시한 KBS 전주 여론조사에서는 그 민주당 독점 구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이 67%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69%로 좀 높게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전북 도민은 그 민주당이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구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 독주 체제가 이제 전북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 그리고 성비 사건으로 이제 이미지를 훼손한 그 조국혁신당 네. 이런 그 경쟁 정당이 이제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지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이외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 도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가 55%였는데 이번에는 그 27%란 적합도가 나왔어요. 좀 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도정 평가는 김관영 지사가 도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김관영 지사만을 대상으로 한 절대 평가죠. 네. 그렇지만 이번 그 결과는 김관영 지사를 포함해서 다수의 경쟁 상대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한 그런 상대 평가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절대 평가인 도정 평가에서는 김 지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유권자가 선거 상황의 상대 평가에서는 선택을 유보하거나 또는 그 다른 경쟁 후보를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후보나 공약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평가가 또 더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북지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또 짚어주고 싶으신 지역이나 특징 있으실까요? 예, 전북도민의 최대 관심 지역은 역시 도지사 선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이원택 의원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8%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격차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층이 이제 36%에 달해서 앞으로 이제 변동 가능성에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개 시군은 그 현직과 도전자 간의 경쟁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전주, 정읍, 무주는 그 현직과 도전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요. 네. 완주, 부안은 현직이 좀 우세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그 익산 3명의 후보가 이제 경합 중인데요. 오차범위 내에서. 아무튼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판세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민선 8기 전북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를 합쳐서 62명이나 됐어요. 네. 그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검증의 기회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아마 전북 유권자로서 가장 아쉬운 대목일 거라고 봅니다. 전북은 민주당 일당 독주인 형국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으면 당선인 상황,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검증할 온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내 후보 경선 이것을 좀 더 이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경쟁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네. 지금 전화 여론조사 하려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공개 토론이나 공론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네. 일례로 이번 최근에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그 박지원 의원이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사례도 있잖아요. 네. 전북 지역이죠. 전북 지역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 ARS 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또 이러면서 그 여론조사 신뢰성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반 시민이 사실 좋은 여론조사 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제 걸러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조사, 나한테 불리하면 좋지 않은 조사 이렇게 구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ARS는 이제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론조사 형식을 빌어서 뭐 정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데 일례로 지금 명태균이 대표적인데 사실은 명태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모든 후보 캠프에 명태균과 유사한 사람들이 다 있다고 봐야 될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를 구분하는 가장 그 직관적인 방법, 정수 여론조사 결과인가, 그다음에 소수점 여론조사 결과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수 여론조사는 이제 믿을만하다고 보면 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면접을 위한 조사 결과들이 주로 정수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여론조사라는 게 분명히 오차가 있죠. 이 점을 감안해서 여론조사 수치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점도 뭐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뭐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 그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네. 여론조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인구 감소, 뭐 지역 소멸 위기 뭐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네. 도민들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꼽았어요. 네.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제가 당부할 입장은 못 되긴 한데요. 또 기대감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고향이 전북이라서요. 네네. 도민들은 그 전북의 그 성장, 발전에 대한 큰 공약, 좀 비전, 뭐 사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도세가 약해서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하고 경쟁하면 사실 유리한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숱한 공약, 약속 이게 또 전북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자괴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작더라도 실천 가능한 그런 공약을 좀 제시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좀 약속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좀 성과를 내서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럴듯한 구호, 공약이나 약속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열패감을 갖거나 불신만 키우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전주총국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여론조사 부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춘석 부문장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그 KBS 전주총국이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 그 이후의 시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분 지방선거 앞으로 이제 5달이 채 안 남았는데 그 선거에서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 홍석빈 교수님, 이상민 위원장님, 그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나 현안 또는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 뭐가 있을까요? 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딱 1년 만에 진행되는 정권 또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말 숱한 현안들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마는 기대에 비해서 결실을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삼중 소외론이라는 말을 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전북 지역에 대한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가 했지만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지금 집권 7년 7개월 차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들이 지금 손에 잡힐 듯한 결실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 장에 대한 엄정한 도민들의 평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해온 어떤 성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2024년부터 생겼습니다. 즉 이제 1년, 2년 차, 이제 3년 차 접어들어가는데요. 과연 전북특별자치 도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시정, 군정에 있어서 이
소위 이 특별자치도에 맞는 어떤 성과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5극 3특 체제라고 해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지금 3특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그 법을 활용해서 우리 전북에 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챙길 만한 구체적인 돈과 관련한 재정과 관련한 특례는 사실상 마진이 지금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또 이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태는 갖춰졌지만 그 내용과 실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를 포함한 14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그야말로 전북의 골든타임. 사실 골든타임이 이미 한참 지나간 듯한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지나가는 버스 달려서라도 잡아야 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대체적으로 교수님이 이제 중요한 어떤 지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 부분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선거보다 특히 단체장 후보들은 뭔가 정책적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균형 성장 전략과 우리 자치단체는 어떤 정책적 연계성을 갖는 그러한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사실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국무회의 그리고 뭐 각 부처 업무 보고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행정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어떤 그 도민들의 인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어떤 후보도 뭔가 이 특히 이제 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간부회의랄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뭐 인터넷 중계랄지 이런 걸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그것만 조금만 보고 있어도 그러니까 시정이나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이나 도정에 어떤 게 돌아가고 있다는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정책 결정권자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보든 이런 선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 특히나 이제 뭐 단체장들이 뭔가 어쨌든 새로운 미래 산업과 관련한 부분들 좀 잘 정책적으로 제안되는 그리고 검증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3 지방선거 전북 민심은 어디로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소멸의 길을 겪고 있는 전북이 더 잘 살기 위한 아니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 결국 도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우리 삶을 바꿀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홍석빈 교수,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